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방금 미국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AI 관련 소식들을 좀 한보따리 받았습니다. 네, 정말 실시간 정보들이죠. 네, 한국 시간으로 9월 11일 오전 6시 40분 기준이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들이에요. 특히 AI 기술 최신 흐름이나 투자 기회 같은 데 관심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죠?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살짝 짚어볼까요? 어제죠. 9월 10일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아, 그 소식 있었죠. 네.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러면 연준이 이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좀 생겼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좀 설레는 분위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자산, 주식 같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중요한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국의 AI 관련 움직임들은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AI 기술 개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주려는 규제 완화 움직임, 소위 샌드박스 도입론이고요. 아, 샌드박스? 두 번째는 AI를 실제로 돌리려면 물리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는 인프라 확장, 이게 또 있고요. 인프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 성능을 확 끌어올리려는 시도들. 예를 들면 암의 새로운 칩 설계 같은 그런 하드웨어 혁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AI 생태계 전체를 빠르게 바꾸고 있는 거죠. 와, 규제, 인프라, 하드웨어, 동시에 움직인다. 네. 비유하자면 더 강력한 AI라는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엔진이 제 성능을 제대로 내려면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프라도 막 넓혀야 하고 그렇죠. 너무 빡빡한 교통법규, 즉 규제는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일단 한번 달려봐라 하고 약간 길을 터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그럼 첫 번째 테마, AI 발전을 위한 길닫기, 이 움직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규제 쪽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로이터가 9월 10일자로 보도했는데 미 상원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라고 있죠. 네네, 공화당 중진 의원이죠. 네, 이 의원이 AI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드디어 법안 형태로 나왔군요. 네, 이 법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술 개발하고 시험할 때 최대 2년 동안 특정 연방 규제를 좀 면제받을 수 있게 일종의 안전한 실험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2년 동안. 네, 물론 그냥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 계획이나 재무위험관리 방안 같은 서류는 아주 철저히 내야 합니다. 네,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연방정부 차원의 이야기고 각 주, 스테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문제네요. 연방이랑 주 사이의 조율? 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걸 보면 마치 뭐랄까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할 때 특정 구간에서 규제 완화해주는 테스트 베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개념이죠.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갖추되 좀 더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해보라는 건데 이런 규제 완화 시도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7%나 알파벳 마이너스 0.20%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순히 실험 기간 단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샌드박스 접근법은요, 본질적으로 혁신의 속도랑 잠재적 위험 관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줄타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빨리 시장에 내놓고 검증할 기회가 열리는 거죠. 좋은 거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안할 수도 있죠. 네. 제출해야 한다는 그 안전관리 계획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평가될 수 있을지, 또 면제되는 규제 범위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AI법, AI 액트를 통해서 위험 등급별로 규제를 좀 다르게 하려는 접근과는 또 다른 방식인데 EU 방식이랑은 좀 다르군요. 네.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 환경이 이렇게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동시에 AI를 실제로 떠받칠 물리적인 기초 체력,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도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9월 10일자 로이터 보도인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 지출 규모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400억 달러. 정말 엄청나네요. 55조 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걸까요? 뭐, 역시나 AI 때문이겠죠? 그렇죠. 답은 AI에 있습니다. 복잡한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우리가 AI 서비스 이용할 때 필요한 추론 연산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바로 이 컴퓨팅 자원을 집약해 놓은 뭐랄까 AI의 심장 같은 곳이죠. AI의 심장. 이게 단순히 건물만 짓는 걸 넘어서서 어떤 산업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붐이 아니라 AI 시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경쟁이라고 봐야 해요. 아, 선점 경쟁. 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잖아요. 네, 하이퍼스케일러. 이 기업들이 자체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능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 수요 폭발하고 있고요. 서버, 냉각 시스템, 전력 설비, 네트워크 장비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죠. 관련 산업들이 다 수혜를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데이터 센터 공간이랑 전력 같은 걸 빌려주는 사업 모델, 즉 콜로케이션 리츠 기업들이 구조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리치요? 네, 오늘 자료에서도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된 디지털 리얼티, 티커 DLR, 이 회사가 대표적인 예죠. DLR.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상면을 임대해 주는데 지금 같은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주가도 6% 넘게 급등했죠. 플러스 6.09%,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6%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단순히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이게 전력 확보라든지 부지 선정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나 못 짓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런 선두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막 깔리고 있다면 그 위에서 돌아갈 AI 자체, 특히 우리 손안의 기기들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희 두 번째 테마인데요. 네, 하드웨어 쪽이죠. 마침 영국의 반도체 설계 강자죠. 암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9월 10일자 로이터 보도인데요.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될 차세대 AI 투카칩 설계, 루맥스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아, 루맥스. 이름도 멋있네요. 네, 이 루맥스의 핵심은 최첨단 3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고요. 스마트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직접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고성능 AI를 구동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와, 폰에서 LLM을 직접 돌린다고요? 네, 이걸 이제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기기에서 바로 AI 연산을 처리하면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까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빨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도 AI 기능을 쓸 수 있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고요. 장점이 많네요. 클라우드 대신 기기에서 직접 AI를 돌린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스마트폰 경험을 확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는요, AI 처리의 무게 중심이 중앙 집중적인 클라우드에서 개별 기기로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야 해요. 무게 중심의 이동. 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통역이나 아주 정교한 사진 편집, 개인 맞춤형 비서 기능 같은 것들이 훨씬 매끄럽게 작동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죠. 아, 인터넷 없이도요? 네.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프라이버시 우려도 훨씬 줄어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자동차, 스마트홈 기기 등등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자체적인 AI 지능을 갖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앱과 서비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기기가 똑똑해진다. 그렇죠. 암 주가가 이 발표 하나로 무려 9.56%나 급등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와, 9.56%? 네. 물론 아직 기기 성능의 한계라던가 배터리 문제 같은 기술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기가 똑똑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왔군요. 네, 데이터 쪽도 이슈가 많죠. 테크크런치가 9월 10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 웹 초창기 기술인 RSS라고 아시죠? 네, 압니다. 그 RSS의 공동 개발자가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RSL, Right Synthesis Language라는 걸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RSL,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AI 모델들이 웹상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학습에 그냥 막 쓰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 문제 심각하죠. 소송도 많고요. 그래서 이 RSL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기네 콘텐츠를 AI 학습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사용료는 얼마를 받을 건지 같은 조건을 robot.txt라는 설정 파일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딱 명시하자는 아이디어예요. 아, 로봇.txt에다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관리기구가 AI 기업들로부터 사용료를 쫙 걷어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딧이나 야후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이게 정말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고 AI 개발사들에게는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 경로를 제공하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구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것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정착된다면 AI 개발사들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언론사나 창작자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죠. 윈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웹사이트가 과연 이 표준을 채택할지, 사용료는 누가 어떻게 정할지, 그 중앙관리 기구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또 어떻게 담보할지 등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복잡하겠어요. 네. 실제로 레딧 주가는 어제 7.92%나 상승했는데 반면에 뉴욕타임스 주가는 1.17% 하락한 걸 보면 시장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아, 반응이 엇갈렸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AI 기술들이 실제 우리 삶, 특히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의료 분야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의료 AI 기대가 크죠. 이것도 9월 10일자 로이터 소식인데요. AI가 수술 중에 카메라 조작을 자동으로 도와줘서 의사 한 명이 혼자서 복강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고입니다. 와, 혼자서요? 보조 인력 없이? 네. 원래 복강경 수술은 몸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랑 수술 도구를 넣어서 진행하잖아요. 보통 집도의 말고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주는 보조 인력이 꼭 필요했거든요. 네, 그렇죠. 시야 확보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로보펄에 달린 카메라를 AI 소프트웨어가 의사의 움직임이나 수술 부위에 딱 맞춰서 최적의 시야를 자동으로 계속 확보해 준 거예요. AI가 카메라맨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덕분에 의사는 수술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보조 인력 없이도 수술을 무사히 완료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인상적인 사례네요. 의료처럼 고도의 정밀성이랑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AI가 사람의 능력을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술팀의 인력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AI가 제어하는 카메라 움직임이 사람보다 더 안정적이고 정밀하다면 수술 결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마치 아주 숙련된 보조 외과 의사가 한 명 더 있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실제 병원에서 널리 쓰이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은 없을까요? 당장 뭐 안전성 문제는 괜찮을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사례는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도 함께 드러냅니다. 기술 자체의 완성도 외에도 의료기기로서 아주 엄격한 안전성 검증과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죠.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네. 또 수술 로봇 시스템 도입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될지 여부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실제로 수술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가 어제 3.72% 하락했고 스트라이커도 2.49% 하락했는데 이런 게 어쩌면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군요. 네, 기술 발전 속도와 실제 현장 도입 사이에는 여전히 좀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AI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AI 생태계는 지금 규제 환경의 변화, 폭발적인 인프라 투자, 더 똑똑해지는 하드웨어, 데이터 사용 규칙 정립 노력, 그리고 실제 현장 적용 사례 등장까지 거의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흐름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한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디지털 리얼티, DLR이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리치 DLR. 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AI가 촉발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 그리고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두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선두기업. 여기에 더해서 아까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논의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움직임 같은 이런 정책적인 바람까지 더해진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아, 규제 완화 수혜까지 기대되는군요. 그렇죠. 어제 그 6%대 주가 상승이 이런 복합적인 기대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엔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투자 환경,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심지어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까지 바꾸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죠. 규제, 인프라, 칩, 데이터, 응용 서비스라는 여러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 기반은 정말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규제는 실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획기적인 AI 응용 서비스가 등장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 등장을 가로막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병목 현상은 무엇일까요? 아, 인프라 다음의 병목 현상이라? 네, 인프라와 기본적인 규칙이 마련된 이후에 넥스트 스텝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최신 AI 동향을 깊이 파고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방금 미국에서 나온